딥시크는 10조 규모의 자산운용사의 사장이 자회사로 하나 만든 AI 회사예요. 뭐 그런 회사가 중국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세계의 AI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AI는 돈을 가장 많이 들여서 엔비디아의 최고성능 칩을 가장 많이 사서 가장 빨리 최고성능의 AI를 만드는 것이 AI 업계의 룰이고 황금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세계 최강의 폰 AI에 버금가는 제품을 만들어내 버렸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정정서 소장입니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의 현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4번에 걸쳐서 진짜 폭격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reply.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할 것이다,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전화한 적도 없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말 없는 대답,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50% 이상의 보복 관세를 때리는 순간에 제가 볼 땐 관세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 마약보다도 구하기 어렵고 황금보다도 더 비싼 게 엔비디아 칩셋인데요. 엔비디아가 OP 마진이 한 63%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좋았을 때 한 40% 정도 되는데 수출 상품의 수익률이라는 게 5%, 10% 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환율을 한 10% 절하를 해주고 또 수출 환급세라는 게 있어요. 13%. 이걸 하면 한 23% 정도에다가 마진 한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30%가 넘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수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0%를 때리든 100%를 때리든 이제 245%를 때리든 그건 이미 수출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안 되는데 말싸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125% 때리고 나서 중국이 아주 어른스럽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숫자 폭탄 안 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번에 백악관 그 사이트에 100%더 올려서 245%다.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30%를 넘어갔을 때 이것은 그냥 기싸움, 말싸움 이걸로 봐야지 실질적인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245%에서 중국이 항복을 안 하면 그럼 2,450% 때릴래?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폭탄 던져놓고 나서 상대가 이제 손들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협상을 시작한 것 같다는 분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럽에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중국의 허리뻥 경제 담당 부총리하고가 이제 회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거기서 중국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만나는 것은 우리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았어요. 그건 이제 기선잡기를 한 거고. 근데 미국은 왜 이제 폭탄 먼저 터뜨리고 죽었을 때 가서 이제 시체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이제 확인을 하러 들어갔냐는 것은 미국 내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지지율의 하락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출직이라는 것이 힘이 세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든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1%대 지지율이 최근 조사를 보면 39%로 급락을 해요. 그리고 취임 100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역대 80년 이후의 대통령들의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전부 이제 관세 전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내부적인 문제 하나는 바로 미스터 마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시장이 이게 어디로 가냐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척도고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목소리 큰 대통령도 두 가지 M, 첫 번째 미스터 마켓, 미스터 마니 이 두 사람한테는 이건 이제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분을 세워주면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만나자고 간 거고, 중국은 그걸 아주 잘 이용을 해서 이 미국이 급했다. 그래서 미국이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다. 그래서 장소도 뭐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만나면 되지 뭘 유럽에서 만나냐. 그게 이제 서로가 자존심 싸움인 거죠. 북경으로 가면 미국이 진 거고 워싱턴으로 가면 중국이 진 거기 때문에 중간지대인 유럽에서 이제 협상을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 수 접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진행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의 의지나 고집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경제가 해결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제 배를 전복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이 관세 전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타격이 커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3이라고 하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5%씩 보복 관세를 때리면 누가 타격을 받냐 그러면 중국이 훨씬 3배나 크게 타격을 받죠.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공급망이 작동이 될 때는 소비자가 왕입니다. 사는 사람이 갑인 거죠. 미국이 갑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재고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물건이 없을 때는 공급자가 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100몇십 퍼센트의 관세를 때리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지만 월마트의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는 3개월 이후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애국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중국을 이제 자초시키려고 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아쉬워도 참자 이러면 좋은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위하고 이제 뭐 재판하고 항의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너무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국이 조금 양보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생활하고 통제돼 있고 정부의 입김이 무지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고통의 양이 크면은 거기에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고통에 대한 인내력이 얼마나 이제 강한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125% 보복 관세 때려서 대미 수출이 0이 됐을 때 항복할 거냐?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의 경험을 보면 되는데, 중국이 그 나라 건국하고 나서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 하는 이걸 하면서 대략 한 4천에서 4,50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그러면 뭐 이거 나라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중국은 4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이게 전체 수출의 한 15%가 0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가 항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이걸 손상시키는 일을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49%로 봐야 됩니다. 중국의 빅펀드 3 같은 대규모 투자가 미중 패권 전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반도체 펀드를 만든 건 이미 세 번째입니다. 1기, 2기인데 중국의 전략은 묻고 따버립니다. 그래서 1기, 2기 때에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이번 3기에 한 60조 가까운 돈을 보조금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나 돈 아까운 사람이 없는데 이 중국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아직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정상적인 단계보다는 아직도 투자 단계,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의 부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 대만 같은 경우에 5나노짜리 첨단 반도체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50억 불, 요즘 뭐 물가 올라가지고 한 350억 불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매출액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공장을 어떻게 짓냐?
거기에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기 반도체 펀드는 실제로는 미국보다 더 크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 보조금을 527억 불 64조 정도를 줬는데 여기에는 R&D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설비 투자만 하면은 한 40조에서 50조가 좀 안 되는 그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3,200억 위안인가 그런데 대략 한 200원 환율로 그렇게 치면 우리로 보면 60조 원 이상을 이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미국보다가도 한 1.5배 정도 공장 설비 짓는 데 돈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은 현재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은 인당 소득 13,000달러에 가난한 나라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게 뭐가 조금 잘못되냐면 국민은 가난하지만 국가는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은 나라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이걸 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의 28%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가진 돈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영향력이 무지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인당 소득이 뭐 83,000달러 해서 세계 1등이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100%를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인당 부채는 83,000달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85,00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냐? 빚 털고 나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됩니다. 근데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이 재정 적자가 났을 때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더 높여야만이 이게 이제 국채가 팔리는 거죠. 근데 미국을 뭐 비평가들은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천조가 된다. 뭐가 천조냐면 첫 번째는 이자 비용이 연간으로 나가는 게 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1.5배를 이자로 주는 이거는 그 사이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이자를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국방비가 천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애로사항인데 국방비는 뭐 좀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게 적자가 계속 연간으로 조 단위가 나기 때문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GDP의 230%, 뭐 유럽도 이제 150%, 200%가 다 넘어가는데 중국은 순수 정부 부채는 뭐 40% 되고요. 지방 부채, 뭐 음성 부채 다 합쳐도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 중에서는 가장 재정 건전성이 이제 튼튼하다 그럴까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첨단 산업에 자금을 대거 지원하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과한 설비 투자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회주의과 투자의 비효율은요. 이거는 조금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이 40년간 그 수업료를 냈어요. 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지 국유기업의 과잉 투자 문제는 그 사이에 두서너 번 구조조정했고 하면서 학습 효과가 하나 생겼고 지금 중국이 과잉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가 아니에요. 전부 이제 반도체, AI, 뭐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분야에 과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제 생각하는 그림은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LCD, 배터리, 전기차. 이게 중국이 다 과잉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월 5,000대 이상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54개나 돼요. 그래서 과잉 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중국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75%를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중국이고요. 배터리도 전 세계의 한 63%가 중국입니다. LCD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완전 세계를 장악을 했고, 그래서 중국은 이걸 이제 아이러니지만 이게 첨단 산업에 있어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면서 과잉 투자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팍 터지게 중국 기업끼리 싸우면서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기업이 나오는 거죠. 탑3, 탑5는 세계 어느 누구도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개 중에서 47개가 도태되면 그럼 세계가 나머지의 점유율을 다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매의 경제가
도달하게 되고 그 규모의 경제가 되는 순간에 47개 자잘한 기업들의 손실을 이 기업들이 다 이제 커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갖다 팔면은 국내에서 그 비효율 과잉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벌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과잉 투자를 하는 걸 우리가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틀립니다. 중국이 그새 뭐를 알았냐고 그러면 과잉 투자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엄청난 수업료하고 반성을 했지만, 지금 태양광, 예를 들어서 배터리, 뭐 LCD, 전기차, 여기서 어떻게 중국이 1등을 했냐면 중국이 드디어 알아버린 것 하나가 소위 말하는 공급망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에콜로지, 생태계가 뭔지를 중국이 알았고, 과잉 투자를 어디다 하냐면 중국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과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전기차를 어떻게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냐면 중국은 뭐 거의 한 15, 16년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광산, 이걸 정년 재련하는 이제 광업, 그리고 이걸 갖고서 이제 소재, 그다음에 이걸 갖고 만든 배터리, 그리고 그걸 갖고서 만든 전기차, 홀 라인업을 이걸 다 중국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서방 세계와 경쟁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고 두렵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다, 몇 년 차이 난다, 이게 아니고, 중국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 10년 마일검이라고. 근데 칼 한 자루 어떻게 가냐 그러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칼 한 자루만 가라. 그럼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칼의 예리함의 정도는, 그것도 14억이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다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는데, 거기에 초기에는 과잉 투자지만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순간에 완벽한 세계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나중에 두 가지, 생태계 확보로 인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걸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했던 과잉 투자가 다 커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철강학,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에서의 투자의 비효율, 과잉 생산을 지금 첨단 산업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곧 망할 거고 답부도 날 거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보여진 한 4가지 첨단 산업에서는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망한 것은 오히려 서방 세계의 작은 기업들이 망했고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법을 중국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럼 서방 세계는 왜 못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서방 세계의 치명적인 결점 중에 하나는, 서방 세계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는 프라이빗 캐피탈리즘이에요. 인간 기업은 적자가 나면 투자 못합니다. 근데 중국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전략적으로. 근데 이것의 차이가, 서방은 효율을 최우선순위로 가져가고 손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런데 중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5년, 10년의 장기 이익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위인데, 중장거리 이제 경쟁, 그리고 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전사승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LCD, 배터리, 전기차. 이제 여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 모델을 가지고서 앞으로 AI가 되든 이제 퀀텀이 되든 뭐 우주가 되든 이 모델을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경각심이나 중국의 파워를 너무 낮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으로 중국을 보는 것은, 이거는 틀 확률이 뭐 이게 51%입니다. 서방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은 수출길이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미국하고 유럽은요, 철강학, 조선 기계 자동차의 장난감 기저귀 이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이미 40년 전, 50년 전에 산업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당 소득 83,000달러의 나라에서 이쑤시개 만들고 마스크 만들고 애 장난감 만들어서는 도저히 손익을 못 맞춰요. 그래서 전통 제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 대안이 없어서 이제 아시아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선진국은 뭘 했냐면 첨단 기술, 첨단 산업, 첨단 제품에서 우위를 이제 가져서 그걸 팔아서 이 중저가 이제 일상용품을 썼는데, 문제는 중국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선진국이 하고 있는 똑같은 아이템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 제품들의 원가가 가격이 선진국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당황스러운 것이 기술 우위는 뭐 맞는데 원가 우위도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저 난리를 치는 이유도 바로 실제적으로는 가만 내버려뒀을 때 원가 우위까지 장악을 해버리면 첨단 제품에 있어서도 시장 잠식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첨단 제품의 최대 시장이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럴 때 석유 자동차에 있어서도 전 세계 한 8천 몇백만 대의 그 소비를 하는데 중국이 작년에 3,200만 대를 샀어요. 그래서 대략 한 40%의 시장이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한 1,600만 대, 1,5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자동차 시장의 2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전체 시장의 75%고 미국이 뭐 많아도 15%가 안 돼요. 그래서 4배 이상의 시장이 중국이고, 지금 스마트폰 중국의 전화 가입자,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5천만 명입니다. 미국이 한 4억 뭐 몇천만인데 미국의 4배 되는 핸드폰 구매자가 중국에 있어요. 노트북 마찬가지고 디지털 TV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 관세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왜 미국이 이것을 중국을 단칼에 못 죽이냐 그러면, 지금 중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가 20% 늘어버리면 미국 수출이 0이 되더라도 중국이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전 세계의 지금 수입 시장, 여기서 미국 점유율이 지금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87%는 미국 이외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가 브로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6배 정도 더 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브로킹하고 관세 때리고 하는데도 중국은 이제 겁없이 뭐 네 맘대로 하세요? 대답도 안 하고 있는 데는 바로 이미 기술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지금 미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미중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 이전 이후, AI 이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이제 시나리오 스토리인데, 이것을 그 이전 스토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을 보고 있으면 중국은 벌써 망해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저렇게 나서도 바이든 정부 때도 엄청난 규제 통제를 했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거의 정말로 올인하다시피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얘기는 1기 트럼프보다도 2기 트럼프 때 중국이 더 강해졌고, 지금 그 바이든 때 2기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보다도 중국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국이 믿고 우리한테 섭섭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국의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주로 보죠. 그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만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떤 상태냐, 어떤 실력이냐는 것은 미국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수가 망했고 지방정부 때문에 망했고 부동산 때문에 망했고 뭐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지금 최근 이제 2018년 이후에 7년 동안 저렇게 규제하고 강화하고 통제하고 막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은 중국의 힘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이고, 미국이 그런 정도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중국의 사이즈로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 이것을 미국의 10배 정도를 사실은 더 가지고서 봐도 이게 뭐 과장이 아닌데 우리는 뭐 중국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리고 중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이제 부각시켜서 보다가 보니까 중국은 곧 끝날 나라, 피 그친 나라, 망한 나라로 이제 오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미중의 전쟁의 과정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딥시크 모멘텀이 드디어 등장한 것 같아요. 딥시크는 여의도 우리로 치면은 거기에 자산운용사 한 20조 규모의 자산운용사의 사장이 자회사로 하나 만든 AI 회사예요. 뭐 그런 회사가 중국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문제는 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세계의 AI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미국 중심의 AI는 돈을 가장 많이 들여서 엔비디아의 최고성능 칩을 가장 많이 사서 가장 빨리 최고성능의 AI를 만드는 것이 AI 업계의 룰이고 교과서였고 황금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첨단 칩을 살 수 없는 중국의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세계 최강의 AI 회사 오픈 AI에 버금가는 제품을 만들어 내 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온 것이고 봤더니만 이 AI 칩에 대해서 너무 과잉 투자를 했다 우리가. 그래서 AI 칩에 대한 스피드는 줄이고 대신 알고리즘을 지금보다 한 4배 정도로 올리면 설비 투자 비용을 예를 들면 딥시크 기준으로 보면 18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 세계의 빅테크들이 입으로는 뭐 몇백억 불 투자해요 이러는데 이것은 블러핑입니다. 실제로는 과잉 투자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엔비디아 칩셋을 조금 사는 것을 기다려보자. 이제 이게 생기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어진 것도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다 빠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회사, 파운드리 회사, 디램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는 것은 결국은 이 딥시크 모멘텀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리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줄지만 미국이 딥시크를 보고 나서 중국의 모든 AI 칩 관련되는 칩을 다 수출 금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제품의 국산화를 이거를 목숨 걸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딥시크는 이거 오픈 소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는 이름만 오픈이지 자기네 기술을 완전 이제 그 클로즈드 봉쇄를 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건데 딥시크는 자기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공개해서 누구나 퍼다가 제2, 제3의 딥시크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가 기커브에 올리고 나서 그 R1 모델이 일주일 만에 3,000개 이상의 모방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하루에도 몇백 개씩 계속해서 커피를 하는 바람에 중국은 값싼 AI의 홍수 시대가 열렸고, 근데 뭐 값싸든 비싸든 간에 이게 AI 칩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AI 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딥시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챗GPT의 최고성능 칩이 아닌 C급 정도 칩에서도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하웨이나 SMIC가 파운드리 해주고 만들어주는 칩 가지고서도 지금 오픈 AI 정도의 오원 수준의 이게 AI는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준 AI 칩의 중단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있어서는 이것이 시장 확대, 국산품의 이제 우선 구매, 여기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얘들의 기술이 정말로 쓸 수 없는 칩이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H100 수준의 이 가격은 그것에 뭐 5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성능은 그것에 8, 90%까지 올라온 예를 들어 지금 910D 같은 경우는 H100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율의 문제는 SMIC의 원가에 관한 문제고 제품을 보면은 뭐 수율이 나쁘든 말든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자나는 부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딥시크를 계기로 해 가지고 훨씬 가속적으로 커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자동으로 원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미국식 방식이 아닌 중국식 방식으로 칩을 개발하고 만드는 걸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리스크 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기존의 미국 방식이 아닌 이제 유럽 방식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첨단 반도체는 그 EUV 노광 장비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요걸 쓰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일정한 부분만큼 이미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뭐 자극이 있으면 도전이 있게 되고, 도전이 있게 되면 이게 인제 성공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를 기술적으로 몇 년이 뒤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캐치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칼 한 자루만 걸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칼 가는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돈을 이제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을 하면서 이 첨단 IP,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이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기술 수준이 대폭 올라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 미국의 IP 회사들이 중국에다 IP를 제공하고 이걸 중국인이나 중국 엔지니어들이 볼 수 없게끔 AS를 하는 것을 자기네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반도체 공장이 있다고 해도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미국 엔지니어들만 와서 고치고 AS 할 수 있고 중국 엔지니어는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미국이 AS도 해주지 마. 그래서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싹 다 이제 빠졌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어떡할래? 공장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중국인 엔지니어, 중국인 회사를 불러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았던 데이터는 이거고 사고 처리는 이렇게 했고 얘들이 이렇게 처리했다는 메뉴를 통째로 다 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내일까지 고쳐와. 그래서 날밤을 새면서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그런 이제 지적 자산을 중국 기업이 대거 이제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막은 것이 이제는 중국이 대놓고서 어차피 중국은 이제는 뭐 첨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미국 거 통째로 다 뺏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다 모방하고 카피하고 국산하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재가 중국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적 재산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더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만들어서 자기네 제품에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쑥쑥쑥쑥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거기서 무서운 것은 베낀 거, 훔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어떠냐? 그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재소가 들어왔을 때도 아니야, 우리 경로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하고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뭐 사회주의권은 창의성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창의성의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은 서방 세계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서방 세계 일반적인 생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창의성의 나라다. 첫 번째는 왜 창의성이냐면 중국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이라면 미국 인구 3억 2천, 일본 인구 뭐 1억 몇천, 유럽 인구 6억을 합친 보다 더 큰 인구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미국, 일본, 유럽이 서로 박터지게 경쟁하는 것만큼의 경쟁이 중국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경쟁이 창의성을 만들어내게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에요. 지금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에 안 들어간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포춘 500대 기업은 세계 최강인데 걔들하고 붙어서 살아남으려면 걔들이 안 하는 걸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포춘 500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창의성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 게이지의 상승이 창의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미국이 했던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중국의 창의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 주면 창의성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가 무지막지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따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첨단 기술을 만들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의 기술을 갖다가 리뷰를 하고 다른 경로를 이거를 이제 찾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감히 중국이 우리가 미국의 뭐 첨단 기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EUV 장비를 우리가 만들어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리소그라피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요, 중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감히 그런 생각 안 하고 한국은 뭐 대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중국은 그걸 국산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이 창의성을 그냥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창의성의 천국이고 사회주의 이제 공유 경제는 창의성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딥시크가 답을 줬어요. 그건 이제 잘못 보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GDP 성장률과 구조적 문제의 상반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미국이 마이너스 GDP가 나오고 중국이 5.4 그 높은 GDP가 나온 점은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면서 맨 처음 시작한 게 관세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은 이미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내내 60%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면은 60% 올라온다는 걸 다 예상을 해서 미국은 수입을 먼저 왕창 늘리는 바람에 수출 빼기 수입한 것이 그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수입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GDP라는 것이 소비 플러스 I 플러스 순수출인데 이게 수출보다도 수입을 먼저 땡겨서 하는 바람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GDP가 마이너스 나온 것이고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힐 거를 생각을 해서 먼저 수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수출 빼기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중국은 수출 빼기 수입이 크게 플러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GDP에서 높은 수치가 하나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미 미국이 60% 보복관세 때린다는 것은 11월 20일 날 이미 알았다는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2월 달에 경제 공장회의를 할 때 중국은 5%를 하겠다고. 누구나 다 그건 뻥이다. 2024년에도 경제가 어려운데 억지로 이제 5%를 맞췄는데 누가 봐도 전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어느 나라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중국은 5%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될 것을 감안한 경제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의 감소를 내수에서 그만큼 올리겠다는 전략을 애초부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 뭐 이후에 중국이 다양한 내수 소비 진작책을 퍼부은 거죠. 그것의 효과가 슬슬 나기 전.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 때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했냐 그러면 미국이 통화량을 28.9% 최근 60년간 최대 규모로 통화량을 늘리고 이 FRB가 이제 자산을 역대 최대로 늘렸기 때문에 돈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코로나 때 상대적으로 빨리 잡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근데 금년도에 중국은 이게 재정이면 재정, 통화면 통화, 돈을 역대로 최대로 많이 풀어서 이게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헛발질 때문에 이게 수출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 부동산 침체 문제, 지방 정부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이건 논 팩트예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2021년 공동부유제를 얘기한 이후로 그것은 계속 지속돼 왔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보지도 않으니까. 중국이 작년 9월을 기점으로 모든 지금 최근 4년간 했던 정책을 다 뒤집었습니다. 부동산 이거 부양으로, 주식시장 부양으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거 국채 발행해서 다 차원해주고 이거 막아준다. 이거를 다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리는 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장 먼저 하냐면 결국은 강에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강에 노는 오리가 몇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 뭐 이런 기업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됐냐, 더 이상 리스크가 있냐 없냐는 돈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로 중국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트럼프 취임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그 세 가지의 네거티브 이펙트가 더 이상 이게 악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호재가 되는 거죠. 정부가 목숨 걸고 주식시장 받치고 부동산 경기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 소비 늘리려고 소비 쿠폰 돈을 계속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재가 호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 하락 가능성이 없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데가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정부 입김이 가장 센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 경제공작회의 금년 3월에 양회의의 정부문건에서 명확하게 박았어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부양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75개 나라한테 보복관세 때리는 바람에 나스닥이 12% 폭락하는 그날도 중국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올라갔냐?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어가 가지고 시장을 막은 거죠. 그래서 주가 빠지면은 이제 기금들, 국가기금들 들어가서 주식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홍콩하고 대만의 이제 환율이 저게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손을 보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시아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시아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아시아의 성장 엔진은 대만이나 예를 들면 홍콩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전 단계로 홍콩하고 대만은 어떻게 보면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중국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다. 요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이 경제는 4년 동안의 봉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첫 해가 금년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주가가 4년 동안 빠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4년 동안 주가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중국만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어떤 이제 엔간한 주식을 사더라도 이게 주가가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이거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고 거기에 정부가 아예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 부양하겠다고. 그래서 정부가 받쳐주기 때문에 별 리스크 없이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그래서 미중 전쟁이 저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 환율 경쟁력으로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면 중국한테 환율 절상 압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 입장에서는 환율 절상되는 만큼 환차익을 보고 거기에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가면 캐피탈 게인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호재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에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다고 보십니다. 중국이 실패를 인정하고 공동부유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 금년 2월 17일인가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모멘텀인데 우리가 거기 관심이 없어 그러는데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9개 정부 부처가 다 나와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그러면 2월 17일 날 보면 시진핑이 17개 기업의 CEO들과 거의 8년 만인가 이제 간담회를 해요. 요 간담회를 빌미로 해서 중국이 공동부유론 2021년부터 지속해온 4년 동안 지속된 공동부유론을 폐기하고 다시 선부론으로 돌아선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21년에 시진핑이 이제 2022년에 3기 정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낸 것이 공부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같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걸 거두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가 터지는 게 시진핑한테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첨단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간담회 상에서 마지막에 강평을 할 때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영기업들 17개, 그래서 니들은 선부론을 가지고서 먼저 부자가 되고 그것이 공부론을 도와줘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슬쩍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서 앞으로 공부론은 폐기하고 선부론 한다고 그러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민간기업 간담회에서 슬쩍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숨겨가지고 내가 말을 바꿨잖아,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고, 그것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중국 민영기업의 대표는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4년 동안 이제 뭐 그 설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윈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공식 석상에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참석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번에 그다음 주인가에 마윈이 공식석상에서 발표를 한 최근 10년 동안 알리바바가 투자했던 것에 3배를 투자하겠다. 설명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끝났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끝났다. 그리고 민营기업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겠다. 이거를 알리바바의 입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를 했냐면 그럼 알리바바가 그렇게 투자하면 탄센트는 그보다 더 투자해야죠. 근데 바이두는 이번에 그런 17개 기업의 초청 대상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럼 바이두는 그보다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벤처캐피탈 협회죠. 여기서 우리는 AI 산업에 1조 위안을 투자하겠다. 200조. 그리고 중국의 31개 성시들이 모든 2025년 그 업무 계획에 뭐 신장, 티벳 이런 지역도 전부 AI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중국이 최근 4년 동안 미국의 경기 호황은 사실은 AI 투자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통 산업으로 휙 돌아서는 바람에 AI가 어떻게 보면 큰 타격도 받았고 또 딥시크 쇼크 때문에 AI 칩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수요가 오히려 좀 줄거나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4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별로 투자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그 공불원의 폐기, 선불원의 이제 재등장 때문에 이게 지금 투자의 집중이 다 AI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4년 동안은 중국은 AI 투자 붐이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걸 먼저 선반영한 게 바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얘들의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중국의 AI 칩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은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이 모든 것이었지만 앞으로 세상은 전기차, EV가 세상의 모든 것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스마트폰 갖고 IoT를 했지만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되면 V2X, Vehicle to Everything, 인터넷의 모든 것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접속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미국의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이미 판매 대수에서 지금 비아디가 순수 EV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섰고 지금 미국의 뭐 핸드폰 회사, 자동차 회사들은 다 슬로우다운 하는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 비아디나 그리고 스마트폰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의 주가를 샤오미의 주가를 보면 45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패러다임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작년도 13만 대인가 캐파를 하루 만에 다 팔았고 금년 모델 17만 대도 하루 만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를 핸드폰 회사로 보면 안 되고 과거에 우리가 봤던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게 컨텐츠 회사다, 소프트 회사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중국을 다시 볼 때 지금 세계 최대의 IT 관련 제품, AI 관련 제품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중국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돈이 먼저 알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봤던 이제 탈중국 뭐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탈중국은 이제 뭐 정부가 그 바뀌는 상황도 있지만 이제는 회중국, 리턴 투 차이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목숨 걸고 내수 시장을 키우는 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 답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요걸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산업이 없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잘 나가는 내수 산업에 돈을 일하게 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4년간의 탈중국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리턴 차이나 이제 회귀하는 중국으로 이제 중국을 보고 거기서 이제 투자의 기회 또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것이 아마 2025년에 한국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